장 개장하자마자 어영차 힘차게 상승하는 것 같더니 12시 즈음까지는 거의 8,000포인트까지 빠졌죠.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어영차, 장 막판까지는 그래도 8,500선까지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재미있는 게 정확히 정오 이후부터 이때부터 시장이 살아났는데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반등폭이 크진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10% 가까이 뛰었죠. 아, 또 속았다. 어제 다 팔아서 폭락시키고 오늘 싸게 다시 줍줍한 거 아니야? 당연히 데이터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사람 심리라는 게 억울한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죠. 다만 오늘 하루 현물, 선물, 주식 선물, 옵션, 프로그램 매매까지 다 뜯어보면은 역시나 반전이 있는 게 우리들의 직관은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은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된다. 분명히 어제 팔았던 세력 중 일부는 오늘 다시 샀는데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사람이 아니었죠. 또 어제 내릴 때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외국인도 아니고 연기금도 아니고 투신도 아니고 바로 어제 시장을 박살냈던 바로 그 기계 ELS 델타 헤지 기계가 그리고 레버리지 ETF 오늘은 반대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10,000포인트고 다만 오늘 데이터를 다시 뜯어보면은 어제 쌓인 포지션의 70, 80%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쉽게 말하면 어제 폭발했던 화약 창고가 사실은 아직은 절반도 안 터졌다. 그리고 그 남은 화약의 방향을 결정할 변수는 그 중에 하나는 내일 새벽에 있을 마이크론 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아직까지는 왜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이 크림 반도 같은 아니 요즘은 중동이죠. 이 거대한 화약고가 뭔지 차근차근 뜯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오늘 오전 9시 40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때 반짝 반등 하나 했더니 프로그램 차익 매도만 1조 원, 비차익 매도는 2조 원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매물이 불과 개장 3, 40분 만에 쏟아지죠. 어제 총알을 다 쓰지 못한 기계들이 오늘 아침 다시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계속 밀리죠. 8,400, 8,300, 8,200, 8,000 초반대. 그리고 나 12시 8,080. 오늘의 저점이 나오죠. 이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이크론이 뭐 앞당겨서 실적이 이렇습니다. 선빵 친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갑자기 수매수로 돌아선 것도 아니죠. 연기금이 시장을 떠받친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런데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멈추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불을 뿜었죠. 코스피 V자 반등. 되게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시장의 방향이 급선회하는 거예요. 아, 어제 폭락시킨 놈들 다시 사네. 큰 손들 장난질이었다. 개미 털고 싸게 다시 담았네. 자, 어제의 주인공 ELS 델타 헤지. 어제 설명드렸지만은 이 ELS가 지수가 조금 빠질 때는 증권사도 조금만 대응하면 되죠. 그런데 특정 구간에 가까워지면은 위험이 갑자기 커져요. 그러니까 이때 현물을 더 많이 팔아 제끼죠. 문제는 그 행동 자체가 지수를 더 떨어뜨린다. 이게 어제 일어난 일이죠. 코스피가 10% 빠진 날. 증권사가 그러면 위험 계산을 다시 합니다. 위험 커졌네. 현물을 팔죠. 지수가 더 빠지죠. 야, 더 위험해졌다. 또 팔아요. 지수가 그럼 더 빠지죠. 쭉쭉쭉.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계속 굴러가니까 그래서 어제 시장이 무서웠던 거예요. 외국인이 6조를 팔아서가 아니라 투신이 하락 배팅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매도가 기계의 매도로 불러오고 기계의 매도가 또 다른 기계의 매도로 부르는 구조. 그런데 오늘 날 12시에 ELS와 더불어서 이 레버리지 ETF들의 리밸런싱 시간이 도래해요. 딱 그 12시쯤. 무슨 말이냐면 장 마감전이 되면 이러한 상품들은 매일매일 포지션을 다시 맞춰줘야 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빠졌다. 2배 ETF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손실이 납니다. 그럼 원래 맞춰놨던 비율이 깨지죠. 그래서 장 마감전이 되면 다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팔죠. 이런 물량들은 대부분 장 마감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집중이 돼요. 오늘 낮 12시는 그 리밸런싱 시간대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은 구간, 즉 앞으로 이 시간대부터는 어제부터 쏟아지던 기계적 매도 물량이 잠깐 끊기는 구간인 거예요. 총알을 다 쏜 상태, 재장전은 아직 안 된 상태, 바로 딱 그 휴지부의 순간이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마이너스 1조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그 숫자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시장에 쏟아지던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작은 매수세가 들어오죠. 투신, 일부 숏 커버링,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 지수가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어제까지 현물을 팔던 ELS 기계가 새로운 계산을 시작합니다. 위험이 줄어드는데? 그럼 해지를 줄여도 되나? 현물을 다시 사야겠네. 여기서부터 어제와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죠. 지수가 상승하고 증권사가 현물을 매수하고 지수가 추가 상승하고 증권사가 추가 매수를 하고 지수가 추가 상승합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거죠. 어제는 하락 폭포였는데 오늘은 반등의 폭포인 거예요. 같은 수식, 같은 기계, 방향만 반대. 그리고 이 반등 폭포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오늘은 삼성전자였죠. 오늘 10% 가까이 튀어오른 이유가 특별한 호재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계가 다시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등을 이해하려면 삼성의 펀더멘탈보다는 누가 강제로 삼성전자를 샀어야 됐나 이거예요. 그냥 수식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장면이 어제 시장을 박살냈던 세력들이 있죠. 투신, 증권사, 금융 데이터를 보면은 다시 일부 재매수하고 있죠. 이거 어제 던져서 시장 박살내고 오늘 싸게 줍줍? 직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오늘 반등을 만든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국인이 일부 돌아왔죠. 하지만 생각보단 적게. 어제 외국인이 주식 선물해서 무려 3만 계약 넘게 계약을 매도했죠. 이건 한국 시장 하락의 베팅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1만 계약 넘게 재매수해요. 숏 커버링. 쉽게 말하면 어제 폭락으로 돈을 벌었고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부러 되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숫자는 오늘의 주식 선물에 장 종료 이후에는 약 1만 3천 계약. 이건 어제 매도한 3만 4천 계약의 40%도 안 되죠. 무슨 뜻이냐? 일단 외국인이 한국 시장 다시 가자.
이것보다는 일단 수익 좀 챙기자. 더 결정적인 건 현물인 게 오늘도 외국인은 현물을 지금 5조 원 넘게 팔았어요. 상당한 숫자예요 이거는. 즉 선물은 일부 되살지만 현물은 여전히 빵빵 던지고 있다. 수익 실현에 수익 실현, 기여하는 조금 이따 올게. 그리고 오늘 가장 빠르게 변한 두 번째 세력 투신이죠. 투신이 어제 선물을 무려 35,400계약 매도했잖아요. 이번 시리즈 전체 중에서도 꽤 큰 규모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시장 내려간다. 그런데 오늘은 2만 계약 이상을 다시 재매수했죠. 어제 깔아놓은 숏 포지션에 50%를 넘게 재매수한 거예요. 즉 투신은 어제 하락을 맞췄고 오늘 수익을 반절 이상 챙겼고, 그리고 세 번째 범인 바로 증권사죠. 오늘 시장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건 어제 시장을 부셨던 바로 그 기계 ELS 델타 헤지, 즉 서두에 설명드린 ELS 역 델타 헤지와 레버리지 ETF의 역 리밸런싱이라는 이 거대한 로켓 부스터가 붙은 거예요 오늘 반등은.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의 내용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왜냐면 오늘 시장을 올린 힘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현재가보다 남아있는 포지션이 더 중요하겠죠.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미 끝난 싸움보다 아직 총알이 남은 싸움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도대체 화약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야. 어제 폭락 때 시장을 움직인 건 감정이 아니었죠. 공포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포지션. 그런데 그 포지션은 아직 대부분 살아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아직도 원래 숏 포지션에 약 60% 이상을 들고 있고, 투신도 아직은 약 반절가량의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증권사, 금융투자의 경우 어제 주식 선물 약 7만 계약 중에서 오늘 청산한 물량은 10%도 안 돼요. 약 90%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포지션이 살아있는 한 역 델타 헤지 수요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제 시장을 밀어버렸던 기계가 아직은 전원을 끄지 않았다. 물론 이 숏 잔량들은 금주의 중요한 첫 바따 이벤트 중에서 이 엄청난 화약 더미 위에 방어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마이크론이죠. 내일 새벽 마이크론이 어떤 숫자를 내놓느냐, 아니 어쩌면 숫자보다는 산제이 메우로트라 CEO가 설마 브로드컴의 혹탄 CEO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아니 할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 나가면 이상하게 허들이 꼬입니다. 즉 이 남아있는 숏들이 패닉 상태로 도망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치 거대한 창고 안에 화약통 수백 개가 여러 개 쌓여있는 그런 상태예요. 즉 오늘 반등은 그 창고에서 불꽃 하나가 살짝 위로 튄 장면이죠. 다만 폭발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삼전 닉스 보유하신 분들까지도 이 마이크론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죠. 업황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체온계 같은 존재다 보니까 HBM 주문이 어떤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떤지, AI 고객들이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정보의 최신판이다 보니까 오늘 밤 시장은 단순히 얼마 벌었냐 이걸 보진 않죠.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절대체 이익이 늘어나는 걸 보기보다는 시장은 이익 자체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죠. 예를 들면 1분기 EPS가 $5, 2분기 EPS가 $12, 3분기 EPS가 $20, 4분기 EPS가 $25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만 성장률이 다르죠. 2.5배 성장했다가 1.7배 성장했다가 1.2배 성장. 숫자는 올라가는데 속도가 줄어든다. 계속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엑셀을 밟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져 시장은. 그래서 오늘 밤 마이크론의 핵심은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성장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마이크론 EPS 흐름을 보면은 1분기 $4.8, 2분기에 $12.2, 무려 2.5배 성장이죠. 그런데 3분기 예상치는 $20.3. 일부 IB들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숫자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이 경우 성장 배수가 1.7배로 내려오죠. 그리고 4분기 예상치는 약 $25, 성장 배수가 다시 1.2배까지 떨어져요.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속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카가 여전히 앞으로 가고는 있는데 가속 페달을 조금씩 놓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젠 스포츠카 운행하는 것도 질리는 거예요. 하도 몰았으니까. 다만 시장은 이런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 실적보다는 실적의 가속도를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발표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4분기 가이던스, 두 번째는 HBM 수요 전망, 세 번째는 27년 성장 전망. 산제이 CEO가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 내년 물량도 이미 계약됐다, HBM4 수율이 예상보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반대로 고객들이 속도를 조절한다,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된다, 가격 전망이 불확실하다, 브로드컴 CEO보다 더 미움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또 하나 도사리고 있죠. 바로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죠. 이 CXMT가 노리는 시장이 하필이면 마이크론이 가장 돈을 잘 버는 시장이에요. 현재 마이크론 매출의 약 56%는 AI 관련 사업이죠. HBM과 서버 SSD 같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44%는 모바일과 PC 중심의 범용 D램이에요.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죠. 이 범용 D램 부분의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79%, 마이크론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죠. 그리고 CXMT가 지금 정면으로 진격하는 것도 바로 여기. AI가 아무리 좋아도 가장 돈을 잘 벌어주던 사업이 잠식되기 시작한다. 미래 이익을 시장이 다시 계산하죠. 이 창신 메모리의 매출 성장 속도가 심상치 않은 게 몇 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이제는 수조 원 단위 매출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익인데 최근 공개된 수치들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죠. 물론 CXMT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창신 메모리도 지금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기술 혁명이라기보다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인 측면이 매우 크다. 쉽게 말하면 실력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고 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업계 전체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다만 그래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생산 능력 때문인데 반도체 산업은 결국 생산 능력이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죠. 그리고 지금 CXMT의 생산 규모는 이미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현재 미래 실적 가이던스를 땡겨와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낮은 수준의 PER로 투자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미래 27년, 28년 이때 올라오고 있는 이 중원의 강자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하나의 건물로 봤을 때 꼭대기 펜트하우스에는 HBM이 있죠. 화려하죠.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떠받치는 거는 아래층들 범용 D램, 모바일 D램, PC D램, 서버 D램, CXMT가 굉장히 강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바로 그 영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식 메모리와 같은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마이크론이 27년, EPS 97달러, PER 10배면 너무 싼 거 아닌가. 하지만 28년의 경우 이 27년과 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즉 성장의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고 시장의 PER을 10배 정도밖에 주지 않는 것은 저평가라서 그러기보다는 이런 잠재적 위협들로 성장 정책 가능성을 미리 할인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PER을 높게 받지 못하는 키친 사이클 산업이죠. 몇 년 힘들다가 살짝 좋아지고 다시 몇 년 더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모두가 공장을 증설하고 그런데 공장이 완성될 즈음에 공급이 넘쳐버리죠. 결국 가격이 무너지고 다시 불황이 찾아오고 그래서 원래는 메모리 기업에 높은 PER을 주지 않았죠. 다만 HBM 때문에 AI 때문에 5년 장기 계약 LTA 때문에 그래서 내일 새벽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삼전 닉스 투자자의 경우는 오늘 마이크론이 말하는 방향이 이 AI 시대에서 과거에는 중국이 생산량을 늘리면은 위협이었던 반면에 이 HBM 시대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리고 오늘 어떠한 발언이 나오든 상당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이 강하게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 방향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 삼전 닉스 보유자 또는 신규로 탑승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삼전 닉스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최적의 투자 타임은 언제일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스님님들 멤버십을 확인해주세요.